이번 주 그래도 장이 좋았습니다. 막판이 조금 아쉽게 됐고 또 단기 과열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와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5주 연속 상승인 거 아시나요? 한 달 전까지인가요? 다우지수 얘기가 한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우지수가 주춤한 사이에 나스닥이 치고 올라옵니다. 나스닥이 한 주 3.3 올랐고 올해 지금 한 달 됐는데요. 15% 세상에 1년에 15% 올라도 나스닥 대단한 건데 한 달 만에 15% 올랐고요. 물론 많이 빠졌던 게 있지만 올해 여기 성장주 중에서 마이너스 난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1월 달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은 대부분 플러스란 얘기죠. 이 정도면은 성장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주식도 ETF가 4.7%, 올해 수익률이 20%를 넘어가는 초강력 1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장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있었던 중요한 일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해도 끄떡도 안 하죠. 이미 다 선 반영된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지난 금융위기 이전 사이클 최고점이 5.25인데 거의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상반기 정도면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벌써 들썩썩 하는 거죠. 야, 다 왔다. 우리 이제 힘들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좀 설레발을 부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금리 5%입니다. 세상에 기준금리 5%, 15년 만에 최고치고 만약에 5월 달까지 올리면 5.25 동률입니다. 2006년 7년과 동률인 최고 수준인데 일단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상반기 거의 끝나가니까 불확실성 많이 줄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저도 새벽에 이제 뜬 눈으로 봤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연준 의장이 또 단호하게 또 10분 만에 기자회견 끝내면 어쩌나 이러고 있었는데 무려 45분 동안 된 기자회견에서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늘 하던 말 말고 정말 긍정적으로 발언했던 부분, 특이했던 부분, 좋게 해석된 부분을 가져왔는데 일단 드디어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발언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준 의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또 막 환호하는 거죠. 와,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무려 이 45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디스인플레만 15번 가까이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라이브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정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연준 의장이 농담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 1년 만에. 기자들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연준 의장이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인플레 잡았다. 간접적 승리 선언이죠. 나 잘했지라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나 봐라. 침체 없이도 잡을 수 있다. 나 잘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5% 언더나 5% 내외에서 기준금리 고점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간접적으로 했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고통이 있어야 된다. 가게나 기업에 고통을 줘가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과도하게 성장을 꺾어가면서까지 긴축을 하는 건 좀 걱정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엄청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자분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했어요.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실업률이 안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너무 고용이 탄탄한데 이러면 금리를 끝없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고용이 늘어나는 거 괜찮다. 임금 상승률만 잘 둔화되면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임금 상승률이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기자분이 1월 달에 증시가 너무 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금융 상황 완화되는 거? 증시 오르는 거? 그거 길게 봐야지 단기로 1월 달에 증시 올랐다고 걱정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정도로 비둘기는 정말 1년 만이다. 22년 3월부터 딱 1년 됐죠. 거의 1년 됐는데 1년 만에 비둘기로 돌아왔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한 애널리스트는 파월이 말을 하면 할수록 증시가 올랐다. 제가 라이브로 이제 주식창 켜놓고 보니까 진짜 말하면 말할수록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좀 증시가 좋게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검은색 여기 뒤에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금융 상황 지수라는 건데요. 요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빼꼼 고개를 들면 완화적인 거고 밑으로 빨간색으로 내려가면 긴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융시장이 되게 긴장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문제가 생길까봐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게 올라가니까 기자분이 연준 의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연준 의장님 이거 괜찮은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증시 또 막 폭발하고 자산시장 올라갈 텐데 반등을 허용하실 건가요? 그랬는데 요거 상관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겹쳐있는 게 빨간색 S&P 500 지수인데 요 금융 상황 지수가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요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라가 있을 때는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빼꼼 초록색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요 완화된 상태라면 증시나 자산시장이 호재성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타이트하다 보시면 되는데 좀 상당히 완화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거의 상승장을 허락해줬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니까 유머로 도는 짤인데 연준 로고를 초록색, 미국은 상승장이 초록색이죠. 장대 양봉으로 변경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도는 거고 역시 파월 의장의 본심은 비둘기였다. 돈을 찍을까 말까가 아니라 돈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둘 다 눌러버린 이번에 장이 좋으니까 또 이제 기분 좋은 이런 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승에 힘을 보태줬고 하지만 금요일날 조금 변수가 나오긴 했었죠. 장 막판에 경제 지표들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와 서비스업 지표라는 게 나왔는데 요게 약간 증시를 출렁이게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일단 연준 의장이 그래도 괜찮다고는 했지만 고용보고서에 두 가지 신규 고용이 다시 급증했습니다. 그냥 증가한 정도가 아니고요. 전월에 신규 고용대 숫자가 26만 개였는데 51만 7천 개. 전월 대비 2배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폭발적인 신규 고용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아메리카 이즈 스트롱이죠. 너무 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러니까 실업률도 더 내려갔습니다. 실업률이 반등해야 된다고 했는데 연준도 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시장이 진정이 돼야 임금도 더 빨리 내려가고 인플레도 진정된다고 했는데 실업률이 더 내려가니까 증시가 일시적으로 출렁였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니까 역시 연준 의장이 말했던 힌트 있잖아요. 여기 임금 상승률은 계속 둔화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침체도 당장 안 오는데 임금 상승률도 진정되고 경기도 나쁘지 않고 이러면 증시가 딱 좋아하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소위 골디락스 장세라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용 50만 개가 도대체 어디서 늘어난가 보니까 50만 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이쪽입니다. 크게 레저, 접객, 교육이나 건강, 헬스케어 이런 쪽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임금에 영향을 안 주는 이쪽 업종에서 많이 늘었고 오히려 지금 IT 쪽에서는 해고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경기 민감 제조업 쪽에서는 일자리가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침체나 이런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고 고임금, 임금 인플레를 불러일으켰던 업종들인데 이쪽이 진정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는 괜찮네. 임금이 일단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뭐 증시를 막 쇼크를 일으키면서 폭락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걸 지금 연준 의장이 가장 걱정한다라고 힌트를 준 부분인데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에서 4.4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 신규 고용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또 월가에서는 이거 1월달 한 달치만 갖고 알 수 없다. 이거 중간중간에 반짝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반짝 급등했다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1월 고용 지표는 수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됐을 때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는 금물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요거 향후 수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틀린 경우도 많아요. 이게 확정 지표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는 내려가고 있다. 점점 둔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업률도 내려가고 있지만 빨간색이 침체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증가하면서 침체가 오는데 당장은 이렇게 되면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로 해석이 되니까 증시는 뭐야 그러면 연준이 긴축도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할 것 같은데 침체도 당장 안 올 것 같으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야 침체 오잖아 침체 온다던데 하니까 배트맨이 찰싹 때리면서 정신 차려 50년 최저 실업률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침체 당장 안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일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주식에 딱 좋은 아직은 막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으로는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 지대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시가 상승세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 반등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상반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은 요겁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고용보고서 다음으로 나온 미국 서비스업 지수 제가 미국 경제의 70%가 서비스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이자 서비스업 지수가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딱 한 달마다 나오는 지표인데 이게 50 아래로 들어가면 이제 경기 둔화 더 내려가면 침체 이렇게 돼서 야 이제 미국 경기의 서비스업조차도 내려가는구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분이 이거 분석으로 미국의 서비스업이 위축을 거부하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강력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표만 봐서는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같은 자료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지수가 50 밑으로 보통 내려가면서 침체. 저도 지난달에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침체 곧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장 다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 한 달 가지고 모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막 금융위기 직전에도 확장했다가 둔화했다가 확장했다가 막판에 막 이렇게 내리꽂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지금은 시장에서 당장 안 온다. 침체 안 온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침체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또다시 이제 김칫국이나 설레발을 마시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최고 수준은 5에서 5.25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왔죠. 지금 4.75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플레 재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고점은 5에서 정말 높아봤자 5.25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고금리 유지하다가 이제 하반기 정도나 내년 초에 침체가 온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반기는 증시가 또 호재를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상반기에 막 경기 침체 와서 쇼크 온다 이렇게 우리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라 아닌가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고용이랑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약간 금리가 좀 반등하긴 했고, 달러도 살짝 고개를 위로 들었거든요. 달러가 약간 반등하면은 조금 증시 조정 핑계도 될 수 있고, 뭐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 조정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달러가 내려가니까 막 증시 호재로 반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보니까 1247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했거든요, 장외 환율로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달러가 2022년 10월부터 흘러내리기만 했는데 약간 반등하면은 증시 조정의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강달러. 그래서 강달러 우려에 또 유가도 살짝 고개를 내리면서 3주 최저치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증시 조정 핑계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 안 그래도 지금 수익 실현 좀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저도 이제 좀 현금을 늘려놓고 조정에 또 재매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연준 의장이 신호 준 것도 있고, 이렇게 1년 내내 하락했었는데 나스닥이 좀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요, 고점에서 아직도 마이너스 25입니다. 나스닥은 많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다우지수랑 S&P 500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단기 급등은 분명히 유의해야 되겠지만 조정의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쇼크가 얼마나 악재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정도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듯이 또 정작 많은 분들이 살려고 기다리면 또 내려오는 척하다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랠리를 꿈틀꿈틀 할 수도 있는데,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분위기상으로는. 오죽하면 월가에서는 이런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큰 실수했다. 무슨 실수냐면은 강세장에 불 지폈다. 비둘기에 불시착.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 재유발 조마조마한데 증시로 지금 불쏘시개를 넣는 거다. 파월 의장이 비둘기 본심을 너무 빨리 드러냈다. 지금 인플레 잡았다는 자랑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과신을 했고 자신감을 표명한 덕분에 시장이 빨리 눈치를 채버렸다. 연준 의장의 속마음을 알아버려서 나중에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해석을 했고, 또 이제 강세론자죠. 톰리 형님이 한 번 더 또 신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새 강세장을 열어줬다.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사실상 인플레가 잡혔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대놓고 주식 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건 그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20% 상승 랠리 불러올 거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톰리 형님은 언제나 20%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균형 있게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비관론자 끝판왕 마이클 버리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분 있잖아요. 빅쇼트라는 영화의 실제 인물이기도 한 이분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전날에 팔라고 딱 글을 올렸었거든요. 한마디, 셀, 팔아라. 얼마나 겁납니까? 전문가가 팔라 그러니까 또 야 진짜 충격 오나보다 걱정했었는데 증시가 폭등하니까 계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고수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춰서 떼돈을 버신 분도 참 이 단기 주가의 광기나 움직임은 맞추기 어렵지 않나, 이분이라고 뭐 어떻게 다 맞추겠나 하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정 삭제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계정 지우는 게 아니고 트윗을 날렸다가 지웠다 날렸다 지웠다 하시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석은 구독자 여러분께 맡길게요. 근데 지금 팔아라 그러고 지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예측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단기 과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스닥 1월 성과가 지금 2월 3일 기준이긴 한데 50년 최고 수준입니다. 참 작년에는 40년 만에 인플레와 40년 만에 나스닥 폭락이었는데 또 1월 수익률이 1975년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른 게 없고, 정말 역사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게 다 새로운 시대고, 그리고 제가 앞에 지표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위에가 나스닥 지수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 지표예요.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제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하락장에서 이 과열 지표가 나오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상승장이어도 조정이 없는 상승장은 없으니까, 일렬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제가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2022년 고점 단기 조정이 왔을 때마다
요 기술적 지표가 빨간불을 켰는데 지금도 또 나왔습니다. 단기 과열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정의 매수 기회로 삼으실 분들은 이런 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P 500도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좀 돌아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단기 과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증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조정의 매수세가 좀 많이 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총 1, 3, 4등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대거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주 가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메타입니다. 참 우리 관심에서 벗어났던 종목인데, 메타가 시총 상위 탑10에 다시 올라온 거 아시나요? 메타가 시총 20위권 밖으로도 밀려났었는데, 야, 이거 자존심 회복하나요? 이번 주만 22%, 23% 오르면서 메타가 올해 수익률이 55%인데요. 최고점에서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작년 내내 한 70% 빠졌다가 올해 50% 반등했는데 아직도 왜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야, 그런데 시총 10위권에 들어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실적 발표하면서 주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얘기 좀 드려보면, 한마디로 월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메타, 구 페이스북의 CEO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메타가 회사 이름이 원래 페이스북이었잖아요. 페이스북이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온다고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여기서 바꿨거든요. 바꾼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저커버그 CEO가 정신 차린 것 같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대규모 비용 절감, 메타버스 투자도 좀 줄이고, 그리고 주가 방어 위한 노력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메타 주가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저점이 137불이었는데 이번 저점이 88불이니까 코로나 저점도 깨고 내려간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엄청나게 빠졌었고, 지금 고점이 384불인데 지금 올랐어도 아직도 186불이니까 반토막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급등했지만 참 그렇고요. 보시면 메타가 수익 구조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런 광고 사업이 잘 받쳐줘도 될까 말까인데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이제 저커버그가 항복을 한 겁니다. 그동안 돈 까먹었던 게 요거거든요. 월가가 계속 뭐라고 했던 게 리얼리티 랩스라고 메타버스 연구하는 곳, 요거 향후 먹거리 10년 동안 막 투자하겠다 그랬던 거 있잖아요. 요게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 보면은 이 SNS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억 불 벌어서 10조 원 벌면은 43억 불, 4조 원, 5조 원 까먹는 겁니다. 기껏 광고에서 벌어서 메타버스를 까먹으니까 월가가 뭐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거 투자 좀 줄이겠다 해서 월가가 좀 환호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렇게 얘기해놨던데, 요게 저커버그가 밀던 그 메타버스잖아요. 그래픽이 좀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990년대 그래픽 증강현실 프로젝트를 드디어 저커버그가 인정하고 접기 시작했다. 그 소식에 증시가 환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보시면 2020년대 그래픽이라고 안 믿길 정도로 약간 허접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투자를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메타버스 시대에는 조금 멀었다라고 메타의 CEO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거의 한 10년 만에 효율성의 해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하고요. 대표적으로 중간관리자 이런 직급도 다 없애겠대요. 참 무서운 얘기죠.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나 이런 거 조직 개편 다 하고 사무실 축소하고 부진한 프로젝트, 특히 메타버스에서 안 되는 지금 당장 돈 못 버는 프로젝트마저도 좀 줄이겠다 하니까 확실히 증시가 좀 호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단기 호재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주가 방어. 참 미국 주식은 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하는 게 애플이고, 이 메타가 시총의 10%. 야, 이거 그러니까 비용 절감한 돈으로 주가 부양하겠다는 거죠.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기로는 좋은 거 맞는데, 야, 성장주가 성장에 투자 안 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뭐 메타 걱정은 할 필요 없겠지만, 워낙 현금도 많은 우량주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주들이 요즘 좋아하는 거, 요즘 AI 광풍이잖아요. AI로 뭐 한다만 하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요즘에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그래서 메타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메타 얘기 안 하고 AI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줄여도 AI 데이터 센터는 유지할 거고요. 우리도 AI 할 겁니다. 이러면 회사명을 AI로 바꾸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뭐 웃지 못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다들 투자자들이 AI에 관심 많으니까 요즘 AI가 있어야 주가가 반응하니까 메타버스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가도 반응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올해 AI 제품 많이 내놓을게 하면서 약간 주주들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지금 진짜 너도 나도 AI에 숟가락 얹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메타가 상장 이후에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주간 기록 환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저 애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거 정말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었을까요? 주간으로도 5.9% 올랐고 이제 역사적 최고점까지도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적 보시면 처음에 아이폰이 마이너스 8% 역성장 났다 그래서
주가가 장외에서 마이너스 5%, 6%까지도 빠졌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팀 쿡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달러 효과 제외하면은 아이폰이 역성장이 아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다들 역성장 나는데 아이폰 잘 팔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2월 이럴 때 중국이 봉쇄하는 바람에 공급 때문에 없어서 못 팔았다고 언급을 하니까 증시가 역시 애플이다 하면서 괜히 걱정했네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팀 쿡이 활성기기 20억 개, 전 세계에서 애플 기기 개수로 20억 개 돌파했다. 거의 진짜 1년에 1억 개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서비스도 지금 시장이 서비스도 성장률이 한 자리 나와서 엄청 실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환율 강달러 제외하니까 두 자리다 이렇게 언급을 해준 거예요. 팀쿡이 끄떡없다. 지금 환 효과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다. 거기다가 애플도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고 아이폰 기기 쓰는 유저를 대상으로 구독하잖아. 구독제 유료 구독자가 9.35억 명 돌파. 지난번에 9억 명이었거든요. 3개월 만에 3,00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3천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이폰도 잘 팔리고 없어서 못 팔았고 서비스도 유료 구독자도 쭉쭉 늘어나고 역성장이 안 보이고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기사로는 6년 만에 최대폭 감소라지만 이거는 정말 연예인 걱정이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주가가 좀 빠지는 척하다가 올라버렸고 물론 이번 주 분위기도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애플은 신제품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드디어 XR 증강현실 가상현실 어떤 혼합현실 기기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나올 수도 있고 아이폰 15는 나올 거고 내년에 이런 것도 약간 시기는 밀릴 수 있지만 처음으로 이제 폴더블 아이패드부터 접는 거 먼저 해보나 봐요. 요걸로 고객들 분위기 보고 아이폰도 접을 것 같아요. 접는 거 삼성이 이제 먼저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아이패드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사이즈 커서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애플페이 들어온다면서요. 드디어 와 이러면은 애플 유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한국 시장은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워낙 잘하는 기업인데 걱정을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요. 그리고 애플하면 또 중국 무시 못하잖아요. 중국의 수요도 중요한데 이번 주에 PMI 지수라고 제가 경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리는 PMI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모두 확장 국면으로 반등했습니다. 침체를 먼저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더 봐야겠지만 일시적 반등일 수도 있지만 이게 50 아래면은 경기 둔화 침체, 50 이상이면 회복 확장으로 보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살아나는 국면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하려고 총력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부동산, 경기 다 살리려고 카드를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나면은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죠.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팀쿡이 참고로 올해부터는 생산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좀 줄어들지만 중국이 또 받쳐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애플 그래서 뭐 2019년 만에 실적이 나쁘다 그러지만 그거는 달러 이런 걸로 인한 착시 효과도 있고 자세히 뜯어보니까 별로 나쁜 게 없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급반등한 거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만 벌써 18%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애플이 확실히 이렇게 막 급반등 급락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당분간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최고점 181불 지금 154불입니다. 고점까지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력합니다. 진짜 대장주답네요. 1등 전 세계 1등 주식답습니다. 엄청난 방어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짧게만 하겠습니다. 알파벳 아마존은 실적이 좀 약했습니다. 클라우드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좀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역성장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검색도 역성장이고요. 그나마 클라우드로 방어해서 똔똔 지켰습니다. 유튜브가 정체는 정체인가 봐요, 여러분들. 막 틱톡이나 이런 데 많이 뺏기나 봐요. 참 이게 회복을 못 하네요. 유튜브가 역성장이 나는 거는 광고주들이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지출을 계속 줄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검색, 유튜브 광고 다 줄었다는 얘기고 클라우드도 선방했지만 계속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주가 방어해야 되니까 뭐 하냐? 지금 중요한 게 AI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AI 관련 사업을 실적에서 별도 공개하겠답니다. 구글이 이때까지는 AI 관련 이런 사업에 대한 실적을 숨겼거든요. 안 보입니다. 여기 공개적으로 안 해놨어요. 알 수가 없는데 기타 이런 데 묶여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AI 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급해졌나 봐요. 구글이 지금 챗 GPT 열풍이 식질 않고 오픈 AI, 마소 이런 데가 주목받고 지금 AI만 언급하면 들썩이니까 급해졌나 봐요. 지난번에 5월 달에 공개한다 그랬는데 빠르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뭐라도 공개하려고 하는지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구글이 챗 GPT의 경쟁 제품을 빠르면 다음 주에도 공개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합니다. 여기.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오전 8시 반, 한국 기준으로는 오후 10시 반이 되겠네요. 장 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별말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구글이 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AI 제품 빨리 공개해서 시선을 구글 쪽으로 돌려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주가도 좀 이걸로 방어가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30%, 지금도 아직도 많이 빠져 있긴 하네요. 고점에서 시총 3분의 1이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1월에 18% 단기 급등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고점에서 30% 날아가 있고, 코로나 저점에서는 100% 상승해 있네요. 코로나 저점에서는 2배. 코로나 이후에 구글이 진짜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1년로 맞죠. 조정도 없이 올랐거든요. 2년 동안 이렇게 내리더니 지금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광고주들이 지출을 늘릴 기미가 안 보여서 상반기 정도에는 광고 성장도 안 좋고 클라우드도 지출 줄인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고, 다만 AI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 방어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박스권에 와리가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당장 뭐 AI 실적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아마존이 좀 약하네요. 근데 보시면 아마존도 클라우드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로 흑자를 내고 전자상거래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 다 메꾸는 구조였는데 적자 나면서, 아마존이 전 세계 클라우드 1등이잖아요. 근데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장세가 둔화되는 폭이 꽤 큽니다. 27%에서 20%. 마소는 이번에 30% 성장으로 방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은 20%대로 확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도 둔화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요 부분이 다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호재성 재료가 없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마존은 AI 이런 것도 언급도 안 했어요. 그냥 비용 절감하겠다, 뭐 전자상거래 회복시키고 클라우드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정도만 언급했기 때문에 주가도 약간 같이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상승 재료가 약간 아직 애매한 상황. 그래서 올해 23% 급등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고점에서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코로나 저점 대비로는 27% 상승.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3년 제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랐다가 다 반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존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 둔화, 소비 둔화 소식이 나오면 조금 주가는 계속 부진할 수 있는데, 코로나 저점과 이번 10월 저점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안 보이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5주 연속인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나스닥하고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50% 급등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 반토막. 이번 주는 6.8 상승인데 테슬라 재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여기 왼쪽 보시면 할인을 막 한다고 걱정했었는데 잘 팔리는 거예요. 재고가 줄어들고, 지금 미국에서 주문 넣으면 대기 시간이 또 다시 늘어났대요. 중국도 판매량을 공개했거든요. 1월 판매량 공개했는데 전달 대비 18%또 늘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할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안 팔리면은 가격을 저렇게 깎아 했는데 깎아주니까 달려들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테슬라가 이번 주에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2달 동안 늘린다고 하니까 진짜로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이건 확실하다. 공장 안 팔리면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2달 동안 생산량 확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조금 이번 주도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토막입니다만은, 그래서 대단한 것 같고요. 엄청난 이 브랜드 가치 힘인 것 같고, 이거 그냥 제가 웃겨서 가져왔는데, 고양이도 운전 가능한 테슬라인데요. 여기 자율주행이 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여기 고양이가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차주가 옆에 앉아있고 고양이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고양이 태워놓고 저렇게 쫙 달리면은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고, 이런 신기술도 공개하니까 계속 애정을 가진 주주분들이 많은 것 같고,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주식을 너무 자기가 많이 판 것 같다고 약간 후회한다는 트위터를 알린 거예요. 나 테슬라 주식 너무 많이 팔았어, 한숨 난다, 이거 직접 올린 거거든요. 트위터 산다고 테슬라를 판 거를 약간 자기가 후회하는 거야. 아쉬웠나 봐요. 괜히 팔았나 싶으면서. 근데 사실은 이유는 요거죠.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트위터 인수할 때 대출 많이 냈잖아요. 담보대출 많이 냈는데 이자를 처음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지 마라 이러면서 막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자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지금 금리도 올랐고 하니까 뭐 농담 반이겠죠. 진짜 트위터를 산 걸 후회한다기보다는 테슬라 주식이 올라서도 한몫하지 않았나. 물론 자기는 고점일 때 팔아놓고 약간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이제 매주 요 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각자 믿음이 있는 우량주가 있을 거고, 믿음이 없다 하면 ETF나 시장지수들은 역시 조정이 올 때 매수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신 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저도 조정을 노려서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파월 형님 발언이 또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화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하는 거 있고, 요거는 이번 주에는 크게 호재 악재로 작용은 안 할 것 같은데, 파월 형님이 나와서 혹시 또 증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는데, 증시 조정 핑계로 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꼭 그런 거 있잖아. 파월이 알고 보니까 또 뭐 증시를 누르는 발언을 했다 이러면서 조정 핑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구글 AI 행사 유튜브 수요일날 AI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발언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겠죠. 또
또 아직 인플레 안 잡혔다 또 이렇게 약간 경계성 발언을 할 게 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증시가 조정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너무 뻔한 스토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즈니와 펩시, 페이팔 이 정도 실적밖에 없습니다. 좀 조용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쇼크를 줄 만한 지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게 여기 연준 위원들의 발언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경파, 왼쪽으로 갈수록 비둘기파. 파월은 사실 이쪽인데 이제 일로 가야겠죠. 약간 왼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비둘기 형님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강경파들이 돌아오는 주에 많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조정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의 캘린더 있고요. 월간 캘린더 돌아오는 주는 좀 조용한 편이고,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실적 시즌 이제 끝나가지고 또 이제 실적으로는 조용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